전하 오늘 저를 정말로 뽑으시겠습니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통명전 마루 아래에서 손끝만 꼼지락거렸습니다. 붉은 치마자락이 무릎을 덮고 당이의 소매가 살짝 떨렸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눌린 머리칼이 답답했지만 더 답답한 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해 궁궐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했지만 조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후사였습니다. 중전께서 병환이 있다는 말이 돌았고 임금님께 아직 자손의 경사가 없다는 사실은 궁 안에서도 밖에서도 입술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결국 대비마마의 뜻이 내려왔습니다. 나라의 혼인이 멈추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정해진 나이의 처자들은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혼담이 끊기고 어미들은 딸의 나이를 다시 세고 아비들은 문밖 소식에 귀를 세웠습니다. 그 금운령이 제 집 대문 앞까지도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 누동 유연당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난 집안의 외동딸이라 했고 어른들은 성품이 온순하고 검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칭찬이 제게는 그저 무거운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동딸이라는 말은 곧 집안의 기대가 전부 제 어깨에 올라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뒤늦게 벼슬길에 오르실 분이었고 어머니는 조용한 손으로 제 걸음과 말씨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정해진 삶을 살 거라 믿었습니다. 적당한 혼처, 적당한 시기, 적당한 거리. 그 적당함이 제 삶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혼인을 막아버리니 적당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초간택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먼저 제 이름이 거기와 무관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란 건 이상하게도 닿지 말아야 할 곳에 먼저 닿는 법이더군요. 드디어 처녀 단자를 올리라는 명이 떨어졌고 그 명단 속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가 내 손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초간택은 창경궁 통명전에서 치러졌습니다. 원래는 더 이른 날로 정해졌다가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사정 하나에 국가의 일이 흔들리는 게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비 한 줄기에도 미뤄지는 일이 사람 한 명의 인생은 얼마나 쉽게 미룰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통화문을 지나 통명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들어온 처녀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동자가 마주치던 순간들. 홍색 치마에 예복 저고리, 당에, 족두리, 그리고 당에. 옷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손바닥에 땀을 가득 쥐었습니다. 저 역시 웃지 못했습니다. 웃으면 그 웃음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혼인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허락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러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허락받아 돌아가는 이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재간택은 다시 통명전에서 치러졌습니다. 후보는 더 줄었습니다. 병으로 빠진 이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이 부러웠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궁궐의 일에는 마음의 빈틈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삼간택이 다가오자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끝마다 조심히 붙고 문 밖 손님이 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일은 겉으로는 뽑는다고 말하지만 안쪽에서는 정한다고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마침내 삼간택 날 저는 통명전에서 마지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았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누구의 축하도, 누구의 탄식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가 또렷했습니다. 이제 나는 집의 딸이 아니라 궁의 사람이 된다. 그날 저는 단장을 새로 하고 초록 원삼의 수와 복글자를 금박으로 찍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제 등에 찍혀 있을 때 정작 제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창덕궁 인정문을 지나 도남문 서쪽 현문을 거쳐 나갔습니다. 앞뒤로 선패와 후패로 늘어선 군사들의 호위가 길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잘 모르지만 그 행렬이 길고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국가의 물건이 이동하는 것처럼요.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별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 했지만 제겐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다음 절차가 시작되기 전 제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삶을 정리해두는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별궁으로 정해진 집은 장동의 어느 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낯선 지붕 아래에서 낯선 밤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어딘가에서는 길이를 정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가래를 담당할 관청이 꾸려졌을 것입니다. 예조의 당상들이 맡고 도청과 낭청이 차출되고 기록이 만들어질 준비가 시작되었겠지요. 저는 그 거대한 준비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를 규정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끌고 갈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이면 궁에서 어떤 교서가 움직이고 어떤 함이 오가고 어떤 말이 제 운명을 확정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 제 집, 제 내일. 그리고 곧 그 첫 절차가 시작됩니다. 납체. 그 한 글자가 제 삶의 문을 딸의 문에서 빈의 문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빈으로 들릴만 하다. 그 한마디가 내려오기까지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저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와 조건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16, 가문, 외가, 혼인 여부, 부모의 생존 여부.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금홀령을 내렸습니다. 14살에서 19살 사이의 처자들은 그 누구와도 혼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임금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후사는 나라의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는 개인의 살보다 앞섰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처녀들이 종이 위에 이름으로 불려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초간택날 통명전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울지 말라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탈락이었습니다. 붉은 치마, 단정한 당이, 족두리 아래로 내리깎은 머리. 그날 저는 제 얼굴을 들고 서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간택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5, 재간택에서는 3, 그리고 마지막 3간택. 이 과정은 공정해 보였지만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문과 혼맥, 그리고 정치의 방향이 조용히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가마를 타고 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친정은 돌아갈 집이 아니라 떠나온 곳이 되었습니다. 별궁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곧 빈이 될 몸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작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자리라는 것을. 납체가 이루어지고 패백이 오가고 교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글자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제 삶의 문을 딸의 문에서 빈의 문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고 절을 했습니다. 배운 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은 사라지고 호칭만 남았습니다. 경빈. 그 이름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사랑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은 이제 그 제도 안에서만 허락된 만큼만 흐르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궁에 남았습니다. 빈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처소에 들었고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정해진 시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많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궁녀들이 먼저 일어나 제 옷을 준비했습니다. 빈마마 기상하시옵소서. 그 말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차를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을 뵙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뵙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임금님은 늘 바쁘셨고 저는 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하께서 들르지 않으신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을 보이지 않는 법을 궁은 빠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임금님께서 제 처소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길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떠한가? 별일 없사옵니다. 그 짧은 문답만으로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총애가 있다.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덕분에 저는 조심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궁 안에는 언제나 기대가 먼저 돌았습니다. 그 기대는 제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길로 침묵으로 공기의 무게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삶이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생각이 제게 허락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의 시간은 사람의 기대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안색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전하께서 요사이 기력이 없으시다. 그 말이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은 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전 쪽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굳었고 마음은 그 뒤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분을 잃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께서는 물러 계시옵소서. 그 말에 저는 물러났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불려야만 가는 자리,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닿지 않는 자리. 그것이 제가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날 밤 대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불빛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울음은 즉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8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조차 다 알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빈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잃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국상이 시작되었고 궁 안은 검은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제 슬픔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저는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궁은 본가로 돌아가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빈은 궁에 남도록 하라. 그 결정은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비마마와 왕대비마마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배려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궁에 남는다는 것은 보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택권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도 아니었고 자유로운 몸도 아니었습니다.
빈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와도 제 하루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계획을 말하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삶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궁에 남는다는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지만 살아간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제 인생을 아주 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궁에 남은 삶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어제와 거의 같았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궁 안에서의 세월은 달력으로 세기보다 사람이 사라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가 조용히 비어가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이름이 채우는 동안 저는 늘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데뷔마마는 연로해지셨고 왕데뷔마마의 기력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근신히 지내고 있는가? 그렇게 안부를 묻는 말이 가끔 들려왔지만 그 말은 저를 부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정해진 예를 올렸고 정해진 말만을 했습니다. 별탈은 없사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진실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자란 말이었습니다. 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젊을 때에는 버틸 수 있었던 피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몸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관이 들락거렸고 약이 놓였습니다. 과로는 삼가셔야 합니다. 과로라는 말이 제 삶에 어울리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토록 애써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도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정왕후 마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남편을 잃고 세상과의 끈이 끊어질 뻔했을 때 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처소로 나아가 약 시중을 들었습니다. 빈이 와주었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해야 할 말이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차를 올리고 밤을 지새우며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빈이 아니라 며느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그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끝내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제게 전해졌습니다. 마마께서 승하하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병은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중풍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제 이름과 함께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문 밖으로 나서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궁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점점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출궁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본궁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 말은 제게 선택지를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정을 조용히 전달하는 말이었습니다. 1894년 저는 궁을 나왔습니다. 젊은 날 가마를 타고 이름을 내려놓으며 들어왔던 궁을 이번에는 아무런 호칭도 없이 몸 하나만으로 나왔습니다. 본궁의 삶은 궁 안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계단을 내려오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오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일품 빈의 지위로 8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살아 있었으니 복이 있는 삶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과 충분히 산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1907년 제 숨이 점점 가늘어졌을 때 사람들은 임금께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고종은 조문을 내렸고 장래에 예를 다했습니다. 연세가 높아도 기력이 아직 강건하다 하여 회복을 기대하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그 말은 저를 위로하는 말이기보다 왕실이 저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양주 땅에 묻혔고 제 신주는 순화궁에 모셔졌습니다. 이름은 남았고 예는 끝까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그 예만큼 충만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날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것이 빈으로 산다는 것이었고 그 시대의 조용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끝났고 기록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 앞에 여러 말을 붙였습니다. 정일품 빈, 헌종의 후궁, 조선 후기 왕실 여인. 하지만 그 말들 안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궁에 머물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보냈는지는 잘 적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실에 들어온 뒤 치러진 가례는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빈의 가례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왕비의 육례와 무엇이 다른지, 어디까지가 허락된 예이고 어디부터가 생략되는지, 그 모든 것이 제 혼례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책과 인을 받는 왕비와 달리 저는 교명만 받았습니다. 같은 혼례였지만 같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사람의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제 이후로도 후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택을 통해 정일품 빈으로 책봉되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왕실은 변했고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제 이야기는 점점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마지막 간택 후궁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제 삶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끝나가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도 아니었고 변화를 이끈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도가 작동하던 마지막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살았던 긴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이름을 불렸습니다. 빈마마, 마마. 그 호칭들은 늘 저를 보호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저를 가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사람이 아니라 지위로 충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그 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살아야 했고 설명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요. 제가 오래 살았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는 남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짧았고 평온은 불안과 함께 있었으며 하루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 비슷한 날들이 쌓여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이름은 실록과 등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날짜와 절차와 지위는 또렷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던 마음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기록이 아니라 시간 속에 묻혀 있습니다. 기록은 제도가 남긴 것이고 삶은 사람이 남긴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둘이 겹쳤던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웅도 비극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다만 한 시대의 규칙 속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자리는 변하지 않았고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젊은 후궁이 앉았던 그 자리에 늙은 후궁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긴 전부입니다.